예, 서태지와 아이들의 발해를 꿈꾸며 오늘 보내드렸습니다. 또 중간에 또 방송사고가 났는데요. 예,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나오고 있어갖고 제가 모니터해야 될 화면에, 예, 그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또 건드릴 때마다 지금 그 광고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별로 듣는 사람도 없는데 왜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예, 저희가 아무래도 뭐 민중의 소리가 돈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유스트림이라고 그러죠. 예, 이런 서버 제공 업체에서 화면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서 내보내는 광고도 아니에요. 이거 뭐 여기서 내보내는 광고면 제가 계속 틀어드리죠. 뭐 그래야 뭐 저도 출연료라도 좀 챙길지 해서 틀어드릴 텐데, 여기서 나오는 광고가 아니어가지고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 예. 아무튼 뭐 연속해서 지금 방송 사고를 낸 데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초대 손님 모시고요. 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예,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우리 사회 연구소에, 곽동기 우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참고로 저는 최한욱 씨를 상당히 좀 이렇게 방송계 측면에서 많이 관심 있게 많이 봐왔죠. 예. 예, 방송계에서 많이 본 건 아니고요. 예, 저하고 감옥을 이제 같이 갔다 오고 뭐 그런 사이입니다. 예, 제가 아는 인맥이, 인적 네트워크에 한계가 있어요. 다 주로 이제 감옥에서 만나가지고 친해진 사람들. 예, 지난주에 문경환 씨도 그랬죠. 예, 저하고 한때 같이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갔다가, 예, 정신 차리고 이제, 연구의 길을 가고 계신 우리 곽동기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 안 들어요. 그죠? 안 듣고 솔직히 얘기해요.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거짓말을 제가 믿질 않아요. 저도 안 듣는데 방송을. 예, 누가 듣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하고는 좀 친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잘 압니다. 간혹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런 사이인데,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예, 뭐 아주 훌륭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예, 별로 이름을 안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훌륭한 데서 일하면 일할수록 참 이름이 안 알려집니다. 나쁜 데서 하면 할수록,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유명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또 욕도 먹을래나요? 예,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여튼 좋은 사람이 많진 않아요. 예, 그래서 훌륭한 분들은 다 음지에서,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연구소라고 우리 진보 또 진영에서는, 나름 또, 인지도가 있는, 이런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사회 연구소가 뭐 하는 연구소인가요? 예,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사회 연구소는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에요? 양지로 나가겠다. 국정원은 지금 이제 양지의 시대가 와버렸죠. 이명박 시대가. 지금 태양은 지금 그쪽에 떠 있지만 그쪽은 지금 이제 서산으로 기우는 해고 이제 곧 낮과밤은 뒤바뀌는 게 숙명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낮이 됐을 때 바로 태양을 갈아버려야 된다. 영원한 태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당분간 이제 음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곧 4월 총선부터 동이 아마 터올 것 같습니다. 아까 최한욱 씨 말씀하시는 거 들어봐도 조만간 뭐 동이 터올 것 같고요. 예, 사설이 길었습니다. 저희 우리 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에 썩어 빠진 온갖 이 비리와 이 협잡, 특히나 이 구조적인 문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런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씨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이고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그런가? 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명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건 사실상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 문제가 분명히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사회 문제를 주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연구하시는, 그러니까 뭐 딱 들어보면 아시죠? 예, 좌빨 연구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좌빨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좌빨 아닌가요? 이명박 정부의 언어로 표현하면 좌빨이겠지만 저희는 언제나 늘 중도의 길을 걷고 있다. 예, 늘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그죠? 예, 중도 뭐 개혁인가요? 중도 보수인가요? 예, 하여튼 중도 연구소, 예, 우리 사회 연구소에 기계 사무국장 하시는 거? 저는 상임연구원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상임연구원. 명색이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학위가 있는데, 예, 상임연구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시는 우리 곽동기 박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전공 분야는 뭔가요? 우리 사회도 뭐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우리 네, 곽동기 박사께서 연구하시는 주력 분야는, 예, 어떤 분야를 연구하시나요? 지금 저는 이제, 물론 제 학위는 신소재공학. 반도체, 세마이크론도 공학도시네? 예, 학인데,
제가 연구소에서 이 연구하는 부분은 뭐 한국 사회가 물론 반도체가 수출 주력 상품이긴 합니다만 반도체의 기본 이 소자적 특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는 과감하게 사회과학으로 전공 분야를 좀 탈피했습니다. 이 공학 계열에 있는 그 일반적인 박사들도 대략 한 기본 주기가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를 거치면서 자기의 세부 전공을 이렇게 바꿔 나가는데 저는 뭐 2007년도에 학위를 했습니다만 학위를 하면서 이제 뭐 자연과학은 대체적으로 기본적 분석은 간을 일단 받고 그러면 미지 영역 저희 공학도들이 알 수 없는 미지 영역 사회 현상 사회과학을 좀 연구해 보자 그렇게 해서 저는 과감하게 우리사연구소로 차를 갈아탔습니다. 차를 갈아타는 와중에 여기 최한욱 씨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날 국가정보원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차를 갈아타시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중간에 좀 영등포에서 좀 이 공부도 좀 하고 큰 학교에서 공부도 했습니다. 뭐 대학원 하나 더 가신 거죠, 그죠? 정치대학. 그렇습니다. 사회과학 쪽으로 원래 갈아타려면은요, 한번 갔다 와야 돼요. 지금 뭐 비공식 이 석사학위는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공식 박사학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정치대학도 석사학위도 있으시고 학위가 많으신 분입니다. 그 이른바 요즘 그 학계에서 통섭이라고 그러죠, 크로스오버. 그죠? 자기 전공 분야를 넘나들면서 두 가지 분야에서 지금 활약을 하고 계신 우리 박동기 박사님인데요. 이분 특이해요, 이력이. 왜 특이하냐면은 저는 뭐 이렇게 지난번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나오셨던 분도 좀 특이하네요. 저 대학 학교를 특이한 대학 나오셨죠? 저는 등록금을 내지 않는 학교. 최근엔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등록금이 없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시립대? 카이스트. 반값이죠, 거기는. 거기는 반값이시고, 근데 카이스트는 등록금 안 내나요? 근데 저희 때는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9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때는 안 냈고, 등록금을.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냈고. 지금은 예전에 문제가 됐었죠. 손현표 총장의 과열 경쟁 체제. 그래서 학점에 따라서 등록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들은 바로는 학점이 낮은 경우엔 최대 800만 원까지. 그리고 학점이 높으면 등록금을 내지 않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장학금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거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전에 전혀 안 냈는데 입학을 하면 지금은 이제 학점이 좀 떨어지면 등록금을 내고.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많이 냅니다. 근데 등록금을 조금 내는 게 아니라 학점이 조금 떨어지면 등록금을 왕창 내는 그런 조금 떨어지면 왕창 내는 다른 대학보다 더 내는. 그렇습니다. 작년인가요? 학교 후배들이 막 자살하고 그래갖고 큰 사회 문제가 됐었죠. 사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도 자살 사건이 계속 있었습니다. 특히나 96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카이스트라는 학교에서는 주로 과학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대전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대전과학고등학교에서는 졸업 기수 1기부터 9기까지. 근데 그 학교 전체 정원이 90명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1기부터 9기까지 매회 모든 이 졸업생들이 다 자살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96년도에서도 1년에 5명 가량이 그렇게 사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원래 그렇게 있었는데 잘 안 알려졌던 거군요.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거는. 특히나 96년대는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고 이번에 자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건 이명박 정부 시절인데 이게 꼭 이 집권 세력의 당과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시절이나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이렇게 자살이 많지가 않았는데. 그 시절에는 저도 그때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쳤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박사 학위를 마칠 정도가 되면 상당히 좀 먹고 살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잠깐 오늘 주제하고 빗나간 얘기긴 한데요.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와주실 건지 제가 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상적인 문제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하여튼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까지 획득을 뭐라고 그럽니까?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박사학위를 받으신 우리 재원인데 특이하게 사실 이런 제야 진보 세력에는 이런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 편하게 먹고 살 수도 있는 분이 이런 진보 쪽 연구소에서 사실 제대로 이런 사실 거기도 제대로 월급 같은 거 안 나오죠? 우리사회연구소. 우리사회연구소는 임금이 없죠. 무임금. 무임금. 무임금 윤호동.
그렇습니다. 예, 그런 희한한 구조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들은 이유는 그런 걸 다 때려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신 만큼 뭔가 좀 그 객관적으로 느낀 바가 저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소한 이야기들을 아까 뭐 주성공은 이제 사회과학 쪽을 요즘 연구를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한반도 경제, 북한 경제 쪽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좀 많이 하시죠. 최근 책도 하나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꽤 많이 냈죠? 네, 최근에 뭐 작년 여름이죠. 작년 여름에 최근이 아니죠 이미 6개월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평양의 요설램프라고 해서 객관적 근거나 자료 속에서 이제 필자의 주장은 뭐 그렇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자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다가는 이제 다시 한번 학교를 다시 가야 되는 법적인 또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한국 사회에 내부적으로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평가와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 그러한 서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팔렸습니까? 많이 팔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음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뭐 2013년 이렇게 좀 다시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좀 기지개를 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많이 샀을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그 경찰청 보안수사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샀나요? 공무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참 희한한 사회가 돼 있는데. 아무튼 그 평양의 요술램프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그 전에도 뭐 북한 경제 관련된 이런 책들을 내시고 북한 경제 쪽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는 한반도 남북 경협 문제 이런 거 많이 연구하시는 그쪽이 사회학 분야에서도 이제 그쪽이 좀 주력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요. 대통령 경제, 북한 경제의 현실과 또 남북 경협의 어떤 잠재력,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이 한반도에서 그래도 밥술이나 좀 뜰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주실 겁니다. 동북아에 있는 소장님 벌써 잡혀가셨나요? 안 잡혀갔습니다. 그 사람도 잡혀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데 아직 안 잡혀갔어요. 지난주에 한 번 나왔는데 벌써 잡혀가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회연구소 우리 곽동기 그 박사께서 나오셔서 북한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잡고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최대한 좀 객관적인 이런 사실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우리 또 남북 경협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거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요즘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와요? 북한 지하자원이 왜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세계 경제위기 국면 이후에 먹고 살기 어려워졌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특히나 이 한국 사회, 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에너지 자원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북한에 자원이 많습니다. 북한에 자원이 많고요. 북한의 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 걸 떠나서 어마어마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가라고 추산을 했을 때 북한에 있는 지하자원이 얼마나 많을까요? 지하자원 아무리 많아도 석탄 그거 뭐 얼마 되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북한의 이 지하자원은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이 추산한 자료 그리고 국회 통일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6,984조 원. 그래서 약 6,984조 원이요. 이거는 이제 잠재적 매장 가치입니다. 근데 이것이 특이할 사실은 2002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4,000조 원 이 정도 얘기 나왔다가 현재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발표한 추정 자료인 거죠. 이거는 북한 쪽에서 공개한 건 아니고.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2002년경에 나왔던 한국 정부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있고. 네, 그 당시는 이제 최근에 발표한. 그 몇 년도입니까? 최근에 발표한 거는?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2007년도. 2007년에 발표한 자료가 있고. 예, 이렇게 있는데 2002년보다는 2007년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략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로 추정했었나요? 그 당시에 환율 가격으로 보면 이 상당히 좀 그때나 지금이나 환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원은 잠시만요. 근데 원화로. 근데 그 화폐 가치로 따져볼 때 동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4,000조 원이나 지금의 7,000조 원이나. 그러니까 이제 단위는 같잖아요. 그래서 그죠? 예. 그거를 매장량이나 이런 것들로 될 때는 이제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데 금액이라 비교할 거는 아닌 것으로
그렇다고 뭐 그러니까 예컨대 2002년 환율이 네. 예, 2007년에 와서 2배가 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4천조 원하고 하여튼 그 당시 2000년에 한 4천조 원 정도로 네, 평가를 네, 했고 아, 지금 이제 그거는- 7천조 원으로 평가를 한다는 예, 예. 거잖아요. 계속적으로 이제 잠재 매장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북한의 자원 매장량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려진 게 없고 네, 남쪽에서 일단 추정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도 그 채취 공업성 이렇게 그 탐사 작업을 계속적으로 벌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잠재 매장량 이것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앞으로도 예, 이렇게 북한에서도 계속 그 탐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데 현재 이제 보통 뭐 예. 북한 쪽 경제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시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자료들이나 네. 뭐 이런 거 보실 텐데 네. 보면은 뭐 1인당 뭐 GDP가 뭐 우리가 뭐 20배가 많으니 뭐 17배가 많으니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뭐 북한에 식량 위기가 있다.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몇만 톤이 모자르다. 네. 보통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통념인데 그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좀 통계를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예, 없고요.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자료는 한국은행 그리고 이제 통계청이 북한 자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행과 통계청에게 그 기관에 북한에 관련 자료를 보내주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는 퀴즈 문제로 낼 수도 있습니다. 예, 어디서 내나요? 맞출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원장님이 아마 원 씨가 아닌가. 아, 예. 그 원시성을 가진 원장님께서 광주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예, 그분. 그렇습니다. 예. 그 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자료를 쥐고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 정부가 보고 있는 북한에 관련 자료 이것은 얼마든지 뭐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제 가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국정원은 그런 자료를 어디서 획득을 하나요? 북한에서 통계를 발표하는 게 있습니까? 자원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기본적으로 자원에 관련한 일관된 통계는 발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매번 이제 발언이라든지 어떠한 이제 성명 이런 자리에서 뭐 얼마 정도가 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북한에 있는 흔히 이야기됐던 이제 서해 유전 예. 그 부분은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께서 방북을 하셨다가 평양이 기름 위에 떠 있다. 이런 발언을 남쪽에 와서 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에 상당히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뭐 40억 배럴이 죄송합니다. 배럴이 매장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네. 북측에서 우리의 뭐 이 지하자원 하면서 일관되게 이렇게 쫙 제시하고 있는 자료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생각합니다. 북한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현재는 없는 거고요. 네. 그럼 이제 국정원에서 주로 수집을 해서 한국은행이나 예, 뭐 통일부나 예, 관련 부서 쪽으로 네, 제공을 하게 되는데 통계청적으로, 예, 통계청적으로 보내주고. 제공을 한 거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건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원에서도 북한 공식 자료가 아닌 예, 추정 자료만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뭐 직접 뭐 북한에 들어가서 뭐 광산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파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파볼 수 있었죠. 근데 노무현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14선언 이후에 특히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전면화하자. 그 2007년 10월 4일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국면에서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포스코 이 예전에 포항제철이죠. 포스코 관계자가 북한에 대규모 철광석 산지가 있습니다. 예. 그 무산 철광이라고 하죠. 예. 그 무산의 위치는 저기 함경북도 무산이면 백두산 바로 아래. 예. 백두산에서 약간 동서쪽으로 아니 동남쪽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오시는 위치 거기가 무산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무산 철광에 약 북한의 70억 톤 가량의 철광석이 매장돼 있습니다. 근데 포항제철 관계자가 직접 무산 철광을 답사까지 했습니다. 답사를 해서 직접 예, 보고. 그렇습니다. 답사까지 하고 평가 의견까지 냈습니다. 예. 평가된 의견은 그 철광의 이 질이 상당히 양호하다. 양호하다는 이유는 이런 거죠. 철광석 산지를 간다고 해서 거기에 전부 다 뭐 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 철광석이 흙과 섞여 있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럴 때 철광석의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이 그 포크레인으로 샘플을 파가지고 네, 그렇죠. 거기서 얼마나 철광석이 전체 비율이 예, 얼마나 그렇죠. 들어갔냐 가지고 추정하는 거죠. 예. 그죠? 예. 또한 파 들어가는 깊이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지하 10km까지 굴을 뚫고 내려가지고 파야 되느냐 아니면은 상당 부분 이제 이 지상에 지표 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쉽게 채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타진하게 되는데 당시 포스코 관계자는
즉흥적으로 이제 바로 이 협력이 가능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출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그대로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라는 거는 남북 관계가 그나마 정상 궤도에 있을 때 네. 예, 남북 교류를 하면서 경제 교류를 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추정 종합한 정도 수준이고. 그렇죠. 예.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제 뭐 거의 남북 교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추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겠네. 뭐 의사 조치 이후에 그 천안함의 책임을 북한으로 지으면서 북한과 우리는 전혀 그렇죠. 전면 지금 예. 경제 교류를 중단했죠. 그렇게 해버리고 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뭐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예. 혹시나 뭐 CIA 같은 데서 맥가이버 같은 그러한 이 첩보원을 북한으로 007? 지원할까? 예, 뭐 라고 이런 한다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바로 뭐 탄론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검은머리 미국인을 양성하지 않는 이상은 북한 내부에 뭐 광산이 내는데 침투해서 관련 정보를 빼돌린다든지 거기를 사보타지 해가지고 뭘 폭파시키는 뭐 그런 식의 첩보 드라마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정보도 어디서 주워 듣는 거겠죠? 잠깐 들어갔다 오는 거지. 북한이 상당히 조직화된 사회인데 광산에 뭐 광부로 들어가가지고 뭐 정보 수집을 하고 그러다 보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관련 이 자료를 이제 페이스북에 그 주간동화에서 낸 기사인데 여기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일본의 첩보기관, 즉 언론 이런 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사고 있다고 해요. 아, 돈을 주고 이제 정보를 산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이를테면 여기에 이제 주간동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북한 내부에 나오는 기관지, 예를 들면 북한의 근로자라는 기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거 뭐 최신호를 가지고 오면 돈 주고 사고 얼마를 주는 식으로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잡지도 수출하네요. 희한하게. 뭐 예, 그렇게 뭐 기본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뭐 이제 유입을 통제시키게 되면 예, 그 가격 올라가게 되겠죠. 비싸게 팔겠네요, 그럼. 예. 예, 근데 이 북한 주민들이 주간동화의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 상당히 국정원이 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일본에 있는 언론들은 상당히 가격을 후하게 쳐주는데.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이 터지는군요. 예, 우리 그렇습니다. 쪽 돈을 제대로 안 쳐주니까. 예. 그렇군요. 아무튼 뭐 이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까 이제 7천조 원 정도로 대략 북한 광물 자원의 가치가 추산이 되는데 화폐 가치로 예. 이게 제대로 수집되지도 않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원이 추산한 그거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가공한 뭐 이런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어쨌든 증가 추세에 있다. 근데 요거에 이 7천조 원의 규모를 사실상 여러분들이 7천조 원 들으셨을 때 뭐 7천 원이나 7천만 원이나 7천조 원이나 뭐 잘 감이 안 오죠. 예. 안 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7천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사회의 모든 재화와 재부 즉 국가 총 자산을 전부 다 추산을 해도 7천조 원 가량입니다. 우리 총자산이요? 예. 그러니까 GDP가 아니고 예. 국가 총생산이 아니고 총자산. 자산이죠.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합치면 7천조 원 가량이 됩니다. 그럼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거네요. 물론 이제 지상과 지하의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에게 땅속을 투시할 수 있는 눈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그렇다고 뭐 다 지하 자원만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지하 자원만 가지고도 그렇죠. 우리보다 자산이 이게 많다는 건 지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금 전에도 이제 최한옥 씨께서 이 미국과 북한 간의 한반도 전쟁 위기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많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미국이 이라크 쳐들어갈 때는 이라크의 석유를 보고 쳐들어가는데 북한에 먹을 게 뭐 있다고 북한을 왜 쳐들어가겠느냐?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많이 있죠. 예. 사실상 북한에 먹을 거 많습니다. 다 그 짓꼴인데 뭘 거기 가가지고 예, 뭘 그렇습니다. 빨아먹는다고 미국이 침략을 하겠냐. 북한 땅속을 보면 뭐 기본 석회석만 1,000조 원, 석탄도 1,000조 원, 기본적으로 거기는 1,000조 원 단위로 자본이 매장돼 있습니다. 예, 그럼 잠깐 얘기를 좀 다 주제를 바꿔서 네네. 뭐 7천조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뭐 좀 주요한 어떤 광물들이 있는지 그럼 다 소개해 주실 수는 없고요. 일단 먼저 주요한 것만 좀 말씀드릴 얘기를 내용은 이 해보시죠. 7,000조 원이 석유를 뺀 겁니다. 예, 석유를 제외하고 예, 석유를 제외하고 지금 7,000조 원이 돼 있고요. 석유는요. 예, 석유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따로 네. 주제를 잡아서 요건 좀 말씀 좀 네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하시죠. 예. 그 석유를 빼고도 나머지 자원, 석유를 뺀 나머지 자원을 지금은 얘기하시는 거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 사실상 이제 석회석 같은 내용은 석회석은 그 시멘트의 원료가 되죠. 근데 석회석의 매장량이 잠재 가치가 이제 뭐 1,000조 원이다라고 할 때 사실 그 석회석은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매장돼 있어도 그걸 다 파낸다고 하면 뭐 물론 이제 이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아파트와 건물들을
이 코리아가 독점 공급한다. 모든 시멘트를 독점 공급한다면 모를지라도 뭐 그것이 개발되는 데는 뭐 이제 뭐 하세월이 필요하겠죠. 근데 주요한 광물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맨 먼저 주목할 것은 이 마그네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예. 그리고 뭐 재료공학 전공을 또 하였으니까 이게 어떤데 네, 주로 쓰이게 되는 예. 일단 건가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마그네사이트 이러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렇죠, 뭐. 예, 일단 주변에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탄산 마그네슘. 네, 탄산 마그네슘을 주 원료로 하고 탄산 마그네슘과 뭐 일부 산화 마그네슘, 즉 마그네슘 산화물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광물 자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유사한 것을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예,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이 이 지각에 이 매장돼 있을 때 어떤 형태로 매장되어 있냐면 산화 알루미늄 형태로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은 보크사이트라고 부르게 되죠. 보크사이트. 예,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의 매장은 보크사이트, 즉 보크사이트 광산에서 보크사이트를 채굴을 해서 그 보크사이트를 금속 상태로 환원을 한 게 알루미늄이 됩니다. 그게 알루미늄이고. 예, 그럼 그것을 저희들이 알루미늄 캔도 만들고 깡통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마그네슘은 알루미늄에 비해서 이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알루미늄이 13번인데 12번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원자 핵의 질량이 가볍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무게가 더 가벼워지죠. 알루미늄에 비해서.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앞쪽에 있을수록 가벼워지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군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원소가 뭐냐라고 할 때 원소기호 1번 수소가 가장 가벼운 그렇죠. 원소가 되겠죠. 그렇게 봤을 때 마그네슘의 비중이 알루미늄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즉 60% 정도 되는 아주 가벼운 비중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보다 한 40% 정도가 더 가벼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금속 물질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니 철이 무거워서 일반적인 이 철광석이 이 철제가 무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각종 항공기 그리고 우주 발사체 그런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운 금속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마그네슘 금속이고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지각에 매장되어 있는 형태가 마그네사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 만들고 자동차 차체 같은 것도 만들고 금속 상태로 환원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 가지 또 고려해야 될 함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가능하죠. 마그네슘이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우면 마그네슘으로 만들지 왜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느냐. 지금까지 뭐 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먼저 시장의 가격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이 더 싸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루미늄은 특성으로서는 약간 부족할지 몰라도 엄청나게 쌉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사이트하고 비교할 때는 좀 더 싸다는 거죠. 사실상 알루미늄은 이 지구 땅덩어리 있죠. 지구 땅덩어리의 이 8%가 알루미늄입니다. 이거 엄청 많은 거네요. 뭐 지각의 구성 물질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실리콘과 산소 그리고 알루미늄을 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원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알루미늄을 이용한 금속 물질, 금속 산업들이 예전부터 많이 발전을 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은요, 특히나 마그네사이트 같은 광물 자료는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매우 희박합니다. 많지 않은 이런 금속 물질이네요. 그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마그네사이트의 매장량이 약 40억 톤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이 전 세계의 절반이 넘습니다. 전 세계의 절반이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마그네사이트가. 혹여나 모르겠습니다. 그 남극 대륙, 이 수 킬로미터의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는 남극 대륙의 저 지하 깊은 곳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류가 탐사 가능한 지역을 전 지역을 탐사했을 때 마그네사이트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다. 이거 상당히 좀 황당한 사실이죠. 그럼 뭐 시장 가격도 상당히 비싸겠네요. 알루미늄이나 이런 재료들보다는 비교를 해보면은. 근데 그게 절반이 하여튼 북한에 그게 매장돼 있는 거고, 뭐 대략 화폐 가치로 하면 이게 1,000조 원? 뭐 이 정도 된. 1,000조 원이 넘어갑니다. 1,0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저희 정부 쪽의 추산을 보더라도 2,500조 원 이상이 넘어가는 것으로. 마그네사이트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마그네사이트만 가지고 하여튼 한국 전체 자산의 거의 뭐 3분의 1 정도. 그죠? 7,000조 원보다도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한 가지 더 생각하실 지점은
갈수록 경량화되고, 즉 갈수록 가벼워지고, 그리고 이제 활용도가 높은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인류의 요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벼우면 가벼운 만큼 전기 소모량이 적습니다. 그죠.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들게 예,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걸 추구하기 때문에 마그네슘, 마그네사이트에 대한 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즉 그 가격은 지금은 오히려 마그네슘의 이 공급량이나 관련 기술이 개발이 미진하다 보니까 일단 싼 알루미늄 쪽을 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결국에는 알루미늄 시장에서 마그네슘 쪽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항공기라든지 전투기, 제트기 같은 경우를 보면 기본 부품을 현재 알루미늄 합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것을 마그네슘 합금으로 전환하는 연구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마그네슘 자체가 구하기 원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 거대한 마그네슘 광산이 문을 연다.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럼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만약 똑같은 비행기를 만들어도 예. 마그네슘으로 만들게 되면 마그네사이트로 만들게 되면 한 40% 정도 질량이 덜 나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사안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결정 구조가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즉 합금화하다 보면 원자 배열 구조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기본적으로 합금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합금재를 가지고 이제 이 재료를 형성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구체적인 비중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딱히 이렇게 딱 40%다 얘기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벼워지는 건 기본이고 그만큼 그러면 에너지 소모량은 줄어들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로도 고려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특히나 마그네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금속 물질로의 마그네슘의 활용도죠. 예. 근데 마그네슘은 금속 물질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산화 마그네슘 형태로 즉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도자기 같은 그러한 이제 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산화물이라고 하죠. 이 기본적으로 금속 자체가 아니라 산소와 결합해 있는 형태. 예. 그거는 뭐 크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뭐 도자기 같은 그러한 이제 물질 형태 내지는 어떤 광석 같은 형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산화 마그네슘의 이 열 전도율이 매우나 낮습니다. 예. 그 즉 쉽게 말씀드리면 스티로폼처럼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아니겠지만요. 열을 쉽게 이렇게 전달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화재로 많이 활용이 되죠. 예.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을 중간에 하나의 벽을 쌓게 된다면 이를테면 뭐 철광 이 제철소에 있는 용광로 그런 부분에서 용광로의 내벽을 마그네슘 산화 마그네슘으로 둘러싸게 되면 열 손실이 줄어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뭐 미국이라든지 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뭐 제철소 예를 들어서 뭐 평안북도 청진에 있는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김책제철연합기호소를 인공위성으로 투시를 한다. 그런데 거기에 굴뚝의 사이즈가 얼마고 이 굴뚝 사이즈에서 연기가 몇 시간 동안 얼마가 났다. 이걸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수정하는 거죠.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용광로의 열 효율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가서 뭐 보지 않는 한. 예, 실제로 그 안에 침투해 가지고 관련 설계 도면을 마치도 맥가이버처럼 이렇게 취득해 오지 않는 이상은 그 열 효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자료가 들어가게 되냐면 낙후했을 것이다. 이게 먼저 들어갑니다. 예, 그 상당히 노후할 것이다. 70년대에 설비일 것이다. 이거를 추산해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그네슘의 내화물로 이 산화 마그네슘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 이 여러 산업 분야에 또 활용할 수가 있다. 예, 뭐 일단 우주 항공 분야, 뭐 그런 철강 분야에도 활용될 수 있는 거고 또 뭐 건축 분야에도 향후에는 활용 가치가 있는 이런 것이 이제 세계 매장량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에 매장돼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한 2,500조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 또 뭐 그 외에 또 주목해봐야 될. 그 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포스코에서 매번 이제 CF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은 예 저희 생활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물질이겠죠. 철광석이 북에는 이 70억 톤 가량이 매장돼 있습니다. 70억 톤. 예. 예. 70억 톤이라 그러면 또 이게 어느 정도 양인지 별로 추산이 안 가죠. 뭐 설악산 같은 산 하나인가? 아니면은 뭐 제주도 같은 산 뭐 하나인가? 감이 없죠. 예, 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세계에서 철광석이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예. 그리고 포스코도 브라질로부터 철광석을 지금 우리가 수입하고 수입하는 곳이 이제 브라질 쪽에서 한다는 거죠. 포스코는 지금 현재 브라질과 호주, 즉 지구 반대편에서 좀 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브라질의 매장량의 4분의 1 가량이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철광석이 많은 나라의 4분의 1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략 뭐 세계 몇 위권에 있는 건가요, 이게? 세계 10위권 안에 10위권 안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비해서 인도 매장량의 절반입니다. 인도 매장량의 예, 절반이요. 그래서 흔히 세계적으로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에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매장돼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포항제철 포스코가 이 단일 제철 회사로는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세계 최대의 제철소입니다. 아, 포스코가요? 예. 예전에 이제 일본이 이 포스코에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신일본 제철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유명했죠. 제철 연합 기업소를 만드는데 그게 쪼개졌다고 해요. 예. 그런데 지금은 포스코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로 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포항제철이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철광석이 무산 철광에 매장돼 있다. 그러니까 무산 철광 한 곳이 예. 그러니까 무산 광산인 거죠? 예. 무산 기본 일반적으로 철광이라고 철광. 표현합니다. 철광석 철광. 광산이기 예. 때문에 줄여서 그리고 무산 철광. 이제, 석탄이 매장된 광산은 이제 탄광, 탄광. 이렇게 예.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무산 철광에 매장되어 있는 것만 포스코가 몇십 년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전 세계의 상당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양이겠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또 뭐 그 외에 또 주목되는 또 한 가지 주목되는 북한의 광물 자원이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최근에 북미 관계, 즉 북한과 미국 간의 핵 대결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건데 북한에는 우라늄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라늄이요. 예. 북한은 또 우라늄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예. 저건 또 무슨 소린가? 예.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엄연한 사실입니다. 호주가 두 번째로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다음에 예. 호주가, 예. 북한의 3배, 호주의 3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건 호주의 3배가 된다. 우라늄이 500만 톤 가량이 예. 북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북한의 예전의 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예전에 한반도의 공업지역이라고 할 때 주로 흥남, 함흥, 지역에 지금 북한 유역입니다만 예, 그렇죠. 이때가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공업 시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막 집중적으로 있었다 이런 부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왜 일본이 함흥 지역에 공업 시설을 많이 유치했는가?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많이 보셨다시피 그 장정강과 부정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소. 예. 이 북한에 그런 것들을 많이 지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전기를 빼오고 그 전기의 기본으로 해서 함흥과 흥남 지역의 공업시설을 전력을 돌렸다. 이건 이제 일본인들의 구상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들이 거기에 그 전력 발전소를 건설하게 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 당연히 일본도 원자탄 개발 기술에 뛰어들었죠. 사실상 그 맨하탄 계획이라고 하는 미국의 핵폭탄 개발 계획은 물론 이제 이 기초과학 수준이 어느 정도 발전해 있는 나라들이라면 누구나 탐을 낼 법하겠죠. 그래서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주요 나라들이 전부 다 맨하탄과 유사한 핵폭탄 개발 계획에 뛰어들었습니다. 원래 독일이 더 앞서 있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나치도 저기도 있죠. 뭐 뛰어들었었고 군국주의 일본도 당연히 뛰어들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나치 독일과 이 군국주의 일본 같은 경우는 태평양 전쟁과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국면이 열세로 기울게 되면서 폭격을 당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중간에 좌절되게 되죠. 다만 미국의 맨하탄 계획은 미국 본토에는 포탄 한 발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호재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원자탄 개발에 제1성으로 뛰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 이제 말씀드린 내용도 기본적으로 일본이 식민지 시절부터 함흥과 흥남 유역에 원자력 관련 개발, 핵폭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 우라늄이 많이 매장돼 있으니까 왜 거기서 그러느냐. 이제 핵 개발을 그러니까 뭐 한반 일본판 뭐 맨하탄 계획 같은 게 그렇죠. 함흥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들이 뭐 내선 일체를 주장해서 조선인이나 내지인이나 어차피 동조동근이기 때문에 북한에 짓자 이거 아닙니다, 그죠? 예. 북한에 그만한 이제 우라늄이 상당히 풍부하게 많이 매장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을 이용해보자, 갈취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거기다가 이 개마고원의 풍부한 수자원
입지 조건이 탁월하죠. 그래서 이 지역에다가 공업시설을 만들게 되고 일본 식민지 시절부터 공업시설을 이제 기본적으로 거기다 투입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지역의 풍부한 전력 자원을 이용해서 이 일본이 이 핵폭탄 개발 계획도 핵 개발을 하고 있었다. 예. 핵 개발의 원조는 일본이네요. 예.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이 아니라. 야, 그럼 뭐 이건 딴 얘기지만은, 예, 북한이 뭐 요즘에 그 고농축우라늄 예. 그 프로그램이 농축우라늄 예,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는데 그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북한 측 주장대로 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이렇게 되면은 핵무기를 무제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있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예전에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한 국가라고 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라늄 농축 설비를 IAEA, 즉 그 국제 원자력 기구죠. 거기에다가 자신 신고했습니다. 그럴 때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요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가서 보고 그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랬냐면 그 이를테면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뭐 요하네스버그랄지 그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뭐 체육관 지하에서 농축우라늄 설비가 돌아가고 상상도 못했던 지역에서 소규모적인 그러한 우라늄 농축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야 이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진 신고 안 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파악을 했겠느냐. 뭐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체육관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북한은 이미 지금 이 예전에 미국의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라고 계시죠. 예. 그 이제 핵 물리학 관련 저명한 인사라고 많이 이제 그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이제 참관을 하러 갔을 때 북한에서 보여줬죠. 우라늄 농축 설비를 직접 보여주고 그때 이 해커 박사와 동행했던 일행들은 그 완전히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북한이 상당히 이제 이 울트라 모던 이 시스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해커 박사가. 울트라 모던. 예. 초현대적인 뭐 이런. 초현대적인 이 농축 설비를 가지고 이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고, 이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그런 식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그런 일도 있었군요. 잠시요. 예,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요. 예,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는데, 예, 북한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림에 떡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뭐 누구 때문인지 다 아시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 예, 아까 신청해 주셨죠? 지난주에 저구, 노래를 보내드렸는데요. 이거 다시 보내드릴게요. 예, 지난주 듣고 좋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임진강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조구에 임진강 보내드렸습니다. 예, 임진강을 우리가 참 임진강이 내강이 돼야 되는데요. 예, 내강이 돼야 우리가 좀 먹고 살 길이 뚜렷해질 텐데 뭐 예전에 뭐 북한에 뭐 퍼주기를 하느니 마느니 뭐 별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국 뭐 각각에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뭐 지금 오늘 첫 방인데 그죠? 이 통일 경제 문제는 이제 오늘 첫 방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뭐 지하자원 얘기만 지금 들어봐도 남북 사이에 다른 건 두 번째 치고 자원 협력만 좀 잘 진행이 돼도 예, 우리가 지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뭐 전혀 지금 이런 게 지금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 7천조라 되는 어마어마한 뭐 이게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예, 뭐 지금 그야말로 자원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제3세계 경제 특히 중국 경제가 급속히 팽창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원 확보가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예, 자원 전쟁의 시대죠. 예, 예. 그럼 계속 이제 자원의 가치는 뭐 수요가 증가하면 그건 가치는 이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게 뭐 시장경제 기본 법칙이니까요. 가격이 계속 증가할 이제 수밖에 없죠. 상승되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북한 자원 매장량이 추가 뭐 어떤 확보되지 않더라도 계속 가치는 상승하게 될 형국이겠죠. 가격이 상승하는 예,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일부에서는 뭐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특히 자원 전쟁에 지금 뭐 일선에 가장 첨단 달리고 있는 게 중국이죠. 뭐 아프리카에 있는 자원을 다 쓸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그렇습니다.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 자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 중국으로 북한 자원이 다 넘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우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뭐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평소에 이 파란색을 좋아하시는 이 한국 사회 많은 분들께서 요즘 빨간색으로 바뀌어가지고요. 예, 그래서 하얀색, 바뀌었죠. 빨간색. 예, 그래서 갑자기 지금 그렇게 됐는데 좌파 쪽으로 전향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른바 이제 한국 사회의 보수 세력 그분들 그리고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다가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는 건 아니냐. 예, 뭐 그런 소리가 예. 나오죠 지금. 예. 중국 뗀 놈들이 북한에 와가지고 우리 자원 다 퍼간다. 예.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독특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까지 미수복 지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원이라고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실상 이제 60년간 북한이 통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들을 일단 이제 가져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이것이 상당 부분 강탈당하고 있고 이러다가는 흙값을 넘긴다느니 북한의 모든 자원이 다 넘어가게 생겼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좀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단위에서 문제가 되겠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7천조 원. 이 단위의 측면을 우리 국민들이 좀 잘 봐야 됩니다. 예. 이건 주로 이제 구한나라당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런 논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신한국당 그 기본 계보가 있습니다. 그 세력이 주로 이제 특히나 조중동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재벌 관련 지원 뭐 몇 조 원 하나로 끝납니다. 그냥. 그죠? 예. 그래서 마치도 재벌은 별로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보이면서 중소기업 관련해가지고는 무슨 뭐 중소상인 무슨 대책 뭐 시장 무슨 대책 재래시장 무슨 대책에 뭐 몇백만 원 뭐 이것을 세부 항목으로 쫙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한테 뭉탱이로 발표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중소상인을 위해서 애국 헌신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위의 문제죠.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몇 백만 원이냐, 몇 백억이냐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한나라당 예전에 차떼기 사건 있을 때 기본적으로 뭐 몇천억 원대가 거래가 됐었죠. 이 현금 화폐 만 원짜리 기본 예 차로 돈을 날 정도면 현금 화폐를 007 가방으로 나르다가 이 007 가방을 쌓다가 차 트렁크가 완전 차버리니까 일반 승용차로 나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 컨테이너 이 트럭을 동원해가지고 이 현금을 실어 날랐던 그런 사람들이죠. 돈이 커요. 몇천억 원입니다. 그죠? 그 몇천억 원인데, 이를테면 뭐,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대선은 어쩌다가 이제 정치 비리 사건이 터지면 수천만 원. 특히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물론 지금 무죄로 다 무죄로 나왔죠. 5만 달러 의혹이냐, 10만 달러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신문 보도를 보면 이 한나라당이 차떼기로 이제 해먹은 뭐, 수천억 원과 한명숙 총리가 이 양복 사이에 끼워가지고 줬냐냐 말았느냐 언론에 되고 있는 5만 달러가 유사해 보여.
근데 사실상 한유가 땅 차이다. 이거는 이제 꼭 또 달러로 합니다. 네, 잘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예. 달러로 하면 단위가 줄게 되죠. 예. 예. 예, 일단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북한 자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이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지금 중국으로 실려 나가는 자원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 양을 그러니까 먼저 볼 필요가 북한에서 있죠. 중국으로 수출하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예. 수출되는 부분이죠. 예. 2006년도에 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출된 광물의 이 가치가 약 2억 7천만 달러 가량. 2억 7천만 달러. 네,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천억 원 이상이 되겠죠. 예, 3천억 원 정도로 이제 자원을 예, 예, 수출하는 예. 거죠. 그 정도가 수출되는 겁니다. 예. 근데 3천억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제시를 하면서 이것 봐라 얼마나 많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죠? 북한에 매장돼 있는 전체 지하자원의 가치는 이거 석유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7천조 원이다 이렇게 됩니다. 예, 예. 7천조 원에 3천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가치를 환산을 할 때 단위가 두 개가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와 같습니다. 뭐 제가 전체 재산이 저희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7천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뭐 집도 전세 하나 있고 해가지고 제가 7천만 원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여기 최한호 선배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같이 식사나 하자 해가지고 근데 사실상 식사값 내기도 아까워가지고 뭐 3,000원짜리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드렸습니다. 네, 뭐 커피 한 잔 했습니다. 커피 한 잔 하면서 제가 최한호 선배한테 3,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사드렸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 당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 집에 집안을 다 팔아먹을 예, 거냐. 집안을 뭐, 다 팔아먹느냐 지금 최한옥 선배한테 커피 한 잔이나 드렸단 말이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와 같은 양상이죠. 단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이가 되죠.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 뭐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중국에 판 거 정도인 거네요. 물 한 바가지 너무 작나요? 물 한 바가지는 너무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또 엄밀하게 말씀드려야 대포 되니까 한 차. 예, 물 뭐 한 차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예. 그 정도를 판 걸 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느니 마느니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그냥 공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약 20억 달러 가량의 예. 계속적인 이제 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왜 그러냐면 중국에서도 이제 중국 내에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상인들이나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조중동이 보기에는 야, 중국이 전략적인 북한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거구나. 근데 사실상 이거는 맞지가 않죠.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건 어디를 보면 되냐면 한국 내에서만 이 눈을 계속 돌릴 게 아니라 시야로 해외로 돌리면 바로 드러납니다. 특히나 미국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예. 미국의 이를테면 오바마 행정부의 스마트 외교. 예. 스마트 외교의 본질은 뭐냐? 자기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미국이 힘을 쓰지 않고 주변국의 힘과 권리를 동원해서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 이게 스마트 외교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북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즉 미국의 뭐 기본은 북한 정권을 이제 해체시키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돈이 없으니까 즉 중국과 이명박 정부, 일본 이러한 세력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북한을 이렇게 하자. 그게 기본적으로 스마트 외교의 동북아판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의 북중 관계를 보십시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측면으로 볼 때 중국이 과연 이 북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세력을 대하고 있는 양상이 우리의 하나의 이 잠재적인 하나의 이 우리의 우리의 정치 세력이 확장되는 그런 국면으로 북중 관계를 보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한국이나 미국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예. 이를테면 오히려 뭐 북한 쪽이나 뭐 러시아 쪽과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저희 집에 재산이 7천만 원이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최한호 선배 만났는데 뭐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를테면 뭐 중국에서 뭐 이 철광석 산지로부터 도로를 깔아주겠다. 그리고 다리를 놔주겠다. 뭐 도로를 같이 한번 건설해보자. 항만을 현대화해보자. 라는 이런저런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북한 입장에서 그래 고마워요 이러고만 있기에는 이것도 또 애매한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뭐 커피 한 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협력의 결과물로.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은 교육 방식의 차이에서 네.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예컨대 뭐
우리가 뭐 채광석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제 미국하고 교역을 한다.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 내놓고 미국에서 그걸 사가지고 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잡히는 거죠, 이거는. 예,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100만 톤을 우리가 미국에 수출해서 뭐 1000억 달러를 받았다. 100억 달러를 받았다. 이거는 이제 잡히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건 교역행위로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중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역 방식은 바로 현금을 주고 중국에 사가는 게 아니라 뭐 예컨대 투자를 한다든지 뭐 그 사회 기반 시설을 깔아준다든지 혼재돼 있죠 지금. 이런 게 이제 뒤섞여 있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이런 자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불이 됐는지 이건 이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금 결제 수단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대금 결제 방식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다양하게 존재하는 건데 대략 보면은 이제 현금을 통한 거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까 20억 불 뭐 얘기를 하셨는데 20억 달러를 뭐 중국에서 지금 투자하기로 한 거죠. 북한 측에. 뭐 투자로 봐야 됩니까? 이게 뭐 차관으로 봐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딱히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딱 전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가지고 이 뭐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북중 간의 협력 관계가 이러하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이제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사실상 좀 아주 좀 추정적인. 근데 하여튼 뭐 20억 달러 정도를 이제 북한에서 중국 쪽으로 중국에서 북한 쪽으로 좀 지원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제 도로를 놔준다든지 항만 시설을 뭐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이른바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 발전소 건설이랄지 뭐 송전 이 전기선을 이제 새롭게 이제 바꾸는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중국 쪽 입장에서 보면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제 투자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북한 간의 경제 협력의 그러니까 경제 교역이라고 해야 되나? 협력의 총액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 분석해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게 좀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게 뭐 그럼 북한은 뭐 자원을 중국에 팔면 안 되는 거냐? 북한이 중국에다 자원을 팔면은 북한이 중국에 넘어가는 거냐?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자원이 있으면 이제 판매도 하고 무역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게 불평등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뭐 이런 경우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예컨대 뭐 우리가 이번에 뭐 14조 원 미국제 비행기를 사는데 뭐 이 비행기가 정상적인 거고 가장 좋은 거고 우리가 사는 꼭 필요한 거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시비될 게 없는 거죠. 네.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비용을 치러서 우리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 요 과정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예속되는 거 아니냐 한국에. 그죠? 또 FTA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미국하고 FTA를 하는데 이게 뭔가 서로 평등하고 불공평한 게 없고 서로 득이 되는 방향으로 FTA가 됐다라면은 우리가 뭐 미국한테 예속된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만약에 그런 교역 행위가 중국은 예컨대 많은 이득을 취하는데 북한은 별로 이득을 취하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조중동이나 이런 보수 진영에서 주장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 두 국가 간의 관계는 종합적인 양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의 뭐 주장도 있습니다. 구한 말 시대, 조선이 매우 이제 약하던 시절에 보면 온갖 이 외세 열강들이 와가지고 한국의 광산을 다 채굴권. 그죠. 그런 걸로 이제 임야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예. 사실상 그때 미국은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 와서 특히나 이제 북한 지역에 평안남도 지역의 금광을 그 1882년입니다.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금광 채굴권을 얻어가지고 광산을 캐갔는데 노다지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예, 그렇죠. 그 노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 덩어리 금을 발견했을 때 조선인들이 이야 이게 뭐야 이러고 딱 왔는데 노터치 이렇게 말하면서 딱 잘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게 노다진가 보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양상을 보면 이미 계속적인 자원을 실어갔습니다. 이럴 때 보면 주요하게 채굴권이 이야기되는데 이 채굴권과 더불어서 임야권 그리고 이제 뭐 이 항구 도시에 이제 이제 항만을 개항하는 거죠. 예, 개항권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외국 군대의 주둔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 자산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죠. 노타치를 하려면은 뭐 그 말로만 노타치 한다고 타치를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이 비싼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 국가가 이제 개방이 되거나 그 국권이 흔들리게 된다면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특이할 지점을 보게 되면 북중 간의 관계는 상당히 묘합니다. 어떤 측면이 묘하게 되냐면 이번에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관련한 이 그 연결식이었죠. 예, 그 과정에서 중국의 지도부 그 중국에는 이 국가지도위원이 9명의 국가지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9명의 국가지도위원이 베이징에 있는 이 주중 북한 대사관이죠. 예. 북한의 대사관에 찾아가서 거기에 전부 다 이 조의를 표했다는 거죠. 예. 찐타워 주석이 뭐 2번인 것 같다라는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있었죠. 거기 관련 양상을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이전부터 그래 북한을 우리가 한번 슬렁슬렁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후에 북한을 대하는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변화가 없다. 예. 변화가 없는 측면에서 볼 때 이거는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를 단순히 이제 돈 계산, 물론 중국 사람들이 돈 계산에 매우 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포커페이스를 아주 잘하죠. 뭐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실상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쩜 경제적인 불평등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이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그런 징후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런 게 지금 이제 확인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교육과 관련해서도 뚜렷하게 이제 불평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걸 확대 해석을 해서 중국 쪽으로 북한 자원이 일부 뭐 수출되거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마치 뭐 중국이 북한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이건 뭐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보수 진영만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진보 개혁 진영 내에서도 뭐 이런 주장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이게 북한 우리 자원이 다 나가고 있다. 뭐 북한이 중국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잘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여서 좀 길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된 배경이 이게 이제 우리 남북 관계 지금 남북 경협이 일체 중단이 되고 남북 사이의 경제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감, 이게 어떤 북한에 자원이 많고 북한하고 경제 협력을 하는 게 득이 된다는 걸 아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뭐 북한이 다 굶어 죽는 줄 알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그릇된 정보이고요. 이걸 아시는 분들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있겠죠. 북한은 이제 2007년도 그 14선언 노무현 대통령께서 방북하셨을 때 이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한반도에 이 관련한 평화 번영을 위한 남북 경제 협력 구상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이 각종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14선언 이후에 그 총리급 회담도 이제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이 향후에 남북 경제 협력을 잘 해보자라는 게 당시에 노무현 정부나 이 북한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원래대로, 그러니까 그 이른바 지금의 이제 완전 격패 상태로 되돌린 사람이 어느 쪽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북한 쪽이냐 남한 쪽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나타나는 바는 이명박 정부다. 이렇게 되는 거면 차후에 이제 저희가 2013년에 이 밤이 끝나고 낮이 온다면 이 아침해가 이 찬란한 아침 햇살이 떠오르게 된다면 남북 관계, 남북 협력은 지난 DJ 노무현 정부의 수준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중국과 북한 간에 오고 가고 있는 이 자원거래 적어도 여기 뒤에 동그라미 한두 개는 더 달린 상태에서 이제 남북 관계가 이 남북 간의 자원과 협력이 오고 가지 않겠나.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과의 현재 어떤 자원 교역 규모보다 예, 그렇죠. 동그라미 하나 정도는 더 붙은 것이 남북 간의 교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는 뭐 거죠. 남북 간에 물론 이제 뭐 북한 당국도 거기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만 이 한국 정부, 북한 정부가 성실하게 임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뭐 동그라미 두 개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연간 2억 한 7천만 달러 이 정도라고 하니까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두 개면 한 200억 달러 정도 규모 가능할 거다. 북한의 지하자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가 매장돼 있냐면 지금 동그라미 두 개를 붙여가지고 중국과의 교역보다 100배로 늘린다. 100배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게 북한의 전체 자원의 1%밖에 안 돼요. 전체 자원의 1%.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교류하는 그렇죠. 걸 지금 중국보다 100배를 늘린다고 해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지하자원 수준을 앞으로 10,000년 동안 계속할 수 있다는 거죠.
만 년 동안. 예. 그렇죠. 100%니까, 예, 만 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4선언에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유무상통의 방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남북 간에 이제 경제교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유무상통의 방식이라는 게 뭔가요? 기본적으로 재화가 남쪽과 북쪽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때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가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이 생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유통시키고 소비시키는 과정까지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남북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지금의 이명박 정부 같은 상황에서는 이 두 경제가 각기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남북 간의 협력이 전면화가 된다면 예. 전면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상호 간에 함께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 예.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남쪽에서의 이를테면 이제 뭐 북쪽에서 존재하고 있는 자원, 남쪽에서는 없는 자원인데 이런 부분들을 북에서 바로 이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할 수 있겠고요. 북쪽에서도 북쪽이 없는 단적으로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어떠한 경제협력이 있었냐면 남쪽에서는 경공업 원료를 북에다가 제공을 하고 경공업 원료 남쪽에 아무래도 경공업이 많이 발전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이 발전이라기보다는 아주 커져 있죠. 예. 거기에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료를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발전을 발전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랄지 이런 데서 석유 독점 자본에서 야, 니네 석유 안 팔아 이러면 우리나라 뭐 그 굴지에 뭐 어떠한 석유화학 공단이라 그래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 뭐 그런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좀 약간 이야기가 셌습니다. 근데 이 경공업 원료와 북한의 지하 자원을 상호 교환할 때 대한 문제. 예. 뭐 이러한 측면으로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상 이것이 유무상통이 아니면 그러면 원래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 화폐 즉 돈으로 환산이 돼가지고 거래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경공업 원료와 지하자원을 협력한다고 하면 야 그래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폴리에스테르 원단 우리가 1억 달러치 여기 가져왔다. 자 1억 달러 여기 있다. 이렇게 치면 그러면 북한 너네는 뭐냐 1억 달러 내고 사가는 거고 1억 달러를 내고 이걸 가져가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1억 달러를 가지고 북한의 무산 철강에 가서 철광석을 사가지고 1억 달러어치를 사간다. 뭐 이런 방식이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무역이죠.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바 있는 남북 FTA가 뭐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의 이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금은 안 때리는 대신 그냥 자유롭게 화폐로 거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무상통의 이 과정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이 없는 것이 즉 가격으로 기본 환산이 비교하기가 어려운데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뭐 판단을 하겠죠. 예를 들면 그래 북한 쪽에 예를 들어서 뭐 아연 광산의 아연이 얼마만큼 매장돼 있는데 야, 이 가치가 진짜 상당한데 우리가 이게 뭐 그와 해당하는 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폴리에스테르 말씀드렸으면 폴리에스테르 원단 얼마를 뭐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물물 거래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유무상통은 일종의 물물 거래 형태의 교육행위가 되는 거고, 그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시장 원리로 하는 거는 화폐를 통한 이제 교육행위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뭐 말을 뒤바꿔 놓은 거 아닌가요?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아까 이제 뭐 경공업 재료하고 철광석하고 1억 달러를 우리가 주고 철광석 사온 다음에 그죠? 북한에 또 1억 달러어치 경공업 물품을 파나? 네. 1억 달러 교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하나? 1억 달러어치와 등가의 철광석을 북에서 받아서 우리는 그 1억 달러어치만큼의 뭐 경공업 원자재를 주고 그걸 사오나? 결국 1억 달러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뭐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이 중간에 이제 화폐라고 하는 매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이 경제 거래를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중장기적 차원으로 보고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관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 1억 달러어치를 무역을 해오다가 어느 날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쪽 바이어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내지는 제3자가 중간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더 싼 가격으로 매기겠소라고 이제 뛰어들게 되면 이쪽으로 거래선을 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이 경제 무역 관계는 뭐 1년 내지는 6개월
오고 가다가 그냥 중간에 쫑나버리는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무상통 간의 관계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중간에 해당하는 1억 달러 가량의 이제 그 현금 자원이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두 경제 관계 간의 전략적인 협력으로 그렇게 굳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 화폐로 이게 환산되지 않으니까 예.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계속 수입을 하거나, 네. 그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화폐로 받았으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딴 데서 사올 수도 있는데, 네. 화폐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차원에서 서로 어떤 전략적인 동반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특히나 남북관계 관련한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북한과의 이 협력에서도 상당 부분은 노리고 이런 부분은 북한이 요구할 건 요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예. 어떤 측면이라고 보냐면 이 남북 간의 이런 협력 관계를 경제를 일반적으로 이제 화폐를 가지고 거래하게 된다면 경제 자체만 보게 되는데 예. 경제뿐 아니라 각종 이제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확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적으로 이산가족 상봉의 문제랄지 아니면은 뭐 금강산 관광을 얼마나 활성화하는가 그리고 이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태세는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부분도 이 남북의 현안을 즉 남북의 지금 뭐 원치 않은 이 긴장과 갈등 고리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는데 상당 부분 기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지난 한나라당 정부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공격을 해왔냐면 이러한 모든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의 시도들을 전부 다가 대북 퍼주기다 이렇게 예, 그렇죠. 다 이제 규기를 예. 지어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얻어왔던 이제 평화 안보의 이득이라든지 남북 교류 협력, 그 이산가족 실향민들의 이 피눈물 그들의 이제 드디어 죽기 전에 인생 소원을 풀었는데 그러한 가치는 전부 다 영원으로 처리해버리고 남쪽에서 북으로 올라간 것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러니까 유형무형에 꼭 경제적인 거 아니더라도 예, 그렇죠. 이렇게 남북 교역을 경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유형무역에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해질 필요가 있겠죠. 예, 예. 그런 거는 이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예. 그냥 돈 오고 간 것만 가지고 퍼주기다 이런 주장을 지금 뭐 과거 그 보수 진영 그다음에 현재 뭐 한나라당과 이제 뭐 현 정부에서 그렇죠. 그 주장을 해온 거죠. 또 특히나 이 남북 FTA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가 상당히 한반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요. 남북 FTA라고 하는 거는 한국과 북한의 관계를 한국과 일본의 관계, 한국과 중국의 관계와 동일시한다는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가 한반도 내에서 북한과 살면서 더불어 함께해야 될 대상으로 남북 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과제가 매우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을 마치도 그냥 한중 FTA를 추진하듯이 남북 FTA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린다면 사실상 남북 간에 이 서로 간에 풀어내 나가야 될 숙제들을 예. 완전히 뒤로 떠넘겨버리는 그런. 예, 그건 앞으로 이제 뭐 남북 경제 협력의 어떤 방법, 방식 뭐 요거에 관련해서 또 한번 뭐 기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별로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방송 시간이 다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건 간에 뭐 다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원 협력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어떤 방향에서 좀 풀려야 될까요? 우리 정부에 지금 뭐 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도대체 이걸 좀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오늘 순서는 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기본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남북 관계가 아주 최악의 상태에 지금 빠져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북한이 이 작년 초에 이 1월 5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연합声明도 발표를 하면서 이 대화와 완전히 이제 새로운 단계로 이제 나가자 남북 관계를 무조건 대화를 하자 뭐 이런 제의가 있었죠 작년 초에. 예. 그랬는데 이거를 또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남북 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감정 문제가 일단 좀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서로 간에 아주 이제 뭐 계속적인 싸움을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쪽 사람이 계속적으로 야 쟤네 집은 말이지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쟤네 집은 맨날 이런다. 그리고 야 쟤네 집 말이야 뭐 조만간에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뭐 악의적인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 이제부터 제대로 협력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를 조성하는 단계가 일단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이명박 정부 단계에서 그러한 신뢰가 조성되겠는가? 라는 측면이 당장이 지금 뭐 3월 달에 훈련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최소치의 요건은 정권 교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정권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뭐 신뢰를 쌓고 뭐 그죠? 예, 감정을 정리하고 그냥 감정 정리하다 오래 다가겠네요. 예, 그래서 이건 뭐 남북 간의 평화 협력, 예, 화해 협력을 지향하는 이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뭐 북한에 금이 아무리 많고 예, 뭐 금은 보화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도 이건 뭐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세계 경제 안 좋은데 예, 이 세계 경제의 파고 경제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길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이 경제 협력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곽동기 박사님 모시고 일단 북한 지하자원 문제를 좀 중심에서 이야기에 서두를 뗐는데요.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부터 모시고 대통령 경제, 예, 우리가 어떻게 시원하게 통하는 이러한 통일 경제를 만들어 갈 것인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예, 여기서 문을 닫아야 될 것 같네요. 예, 한 번 더 통신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뵐 것 같고요. 예, 우리 곽동기 박사님은 한 달 뒤에 예, 뵙겠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예, 오늘 한바통신, 예, 마치겠습니다. 달빛 요정, 예, 역전말로 홈런이라는 팀의 노래를 신청해 주셨네요. 피가 모자라. 예, 피만 모자란 게 아니에요. 예,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